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 유신헌법 국민투표. (1975년 1월 1일자) 동아일보는 김대중 씨와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인터뷰 기사를 같은 크기로 나란히 실었다. 김대중 씨는 강성재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유신 체제를 고집하는 현 정부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은 국민적 민주혁명을 성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과제가 주어진 시대라고 본다. 자끔 우리 국민은 신문을 거꾸로 볼 줄 아는 슬기마저 터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김영삼 총재의 신민당이 헌정 회복이란 목표를 정한 것은 옳은 일이다 라고 평가한 뒤 정권 교체라는 정당의 본래적 의미에 투쟁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영삼 총재는 최시중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올해는 기필코 유신헌법의 개헌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씨가 신중한 표현을 쓴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직설적으로 박 정권을 비판했다. 박 정권이 비극적으로나 폭력적으로 쓰러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은 모든 국민의 비극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스스로 개헌을 하고 하야를 하도록 촉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신민당은 모든 민주 세력들의 선두에 설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을 위해서도 개헌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김 총재는 김대중 씨와의 관계를 동지적 라이벌이라고 표현하면서 언제나 대승적 차원의 이해가 우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정부 측에서 내 주변 인사들이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받는 등 나를 질식시켜 항복을 받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무렵 박 정권은 정보부를 동원하여 정권의 가장 비판적이던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탄압을 진행하고 있었다. 1974년 12월 중순부터 광고주들에게 압력을 넣어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지 못하게 하더니 12월 26일자에는 8면 중 3개면의 광고란이 백지로 발행됐다. 분노한 시민들이 작은 돈으로 광고를 내주는 운동이 시작됐다. 신민당은 1975년 1월 14일 이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를 듣고는 각 지구당에 성금 및 광고 보내기 운동을 벌이도록 지시했다. 30년 전에 이런 기사를 읽어보니 유신시대가 언론의 암흑기였다는 표현이 얼마나 과장인지 알 수 있었고 당시 야당과 언론이 박 정권과 맞서 용감하게 싸웠음을 새삼 실감했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이 요사이 좌파 정권이 낸 위헌적인 언론규제법을 통과시켜주고 정권과 상생한다면서 대북 정책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김대중 씨의 당시 말대로 정당의 본래 모습은 정권을 차지하는 것인데 한나라당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어도 그런 야성을 잃고서 웰빙당으로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지내고 있다. 1975년 1월 1일에서 5일까지 박 대통령은 연초 휴가를 부산 해운대와 제주도에서 보냈다. 1월 4일 남제주군 신내 1, 2마을을 시찰한 박 대통령은 마을 사람들이 자력으로 포장한 아스팔트 길의 공사비를 계산해보더니 어떻게 정부 공사비보다 적게 먹혔는가 라고 물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된 것은 새마을운동의 정신력 때문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해운대 극동호텔과 제주도 칼호텔에서 휴식하면서 1월 14일로 예정된 연두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1월 10일 박 대통령은 고향인 구미대교의 준공식에 참석했다가 공단 건설 현장을 둘러보았다. 김재규 건설부 장관과 지만군이 동행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감기에 걸려 그 뒤 며칠간 고생했다. 연두 기자회견 하루 전인 13일에는 업무를 보지 않고 수도통합병원 분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1월 14일 중앙청에서 열린 대통령 기자회견은 2시간 40분 걸렸다. 박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을 가장 중시하여 국민들에게 국정의 지표와 방향을 아주 자세하게 쉽게 설명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날 박 대통령은 야당과 제야 세력이 요구하는 유신헌법 개헌 문제에 대한 소신피력에 48분을 썼다. 박 대통령은 전해의 경제 성장률이 8.3%로서 석유 파동을 겪고 있는 세계 각국 중 월등한 성적이라고 자랑하면서도 도매 물가 상승률이 44.6%였다고 보고했다. 그 가운데 37.2%가 해외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경상수시 적자도 18억 달러로 늘어났다. 박 대통령은 그럼에도 유신체제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중화합공업 건설은 계속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그는 올해 수출은 중화합공업 제품이 45%,
경공업 제품이 55%에 달해 선진국형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화학공업 건설은 올해에도 계속 강력히 밀고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철강 부문에서는 포항제철을 연산 260만 톤 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추진하고, 비철금속 부문에서는 온산에 연산 8만 톤 규모의 아연 재련소를 착공하며, 조선 부문에서는 울산 현대조선소가 연산 200만 톤 규모의 조선소를 완공하고, 옥포 및 죽도 조선소가 착공된다. 기계공업 부문에서는 창원공업기지에 6개 부문, 27개 대단위 공장을 유치하기로 했고, 구미 전자공업단지에 현재 22개 공장이 가동하고 있는데 올해 중에 21개 공장을 추가로 가동시킬 예정이며, 전자제품의 수출 목표액이 7억 8천만 달러로 책정됐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여천지구에서 33만 톤짜리 메탄올 공장이 완공되며 33만 톤 규모의 납사 분해센터를 금년에 착공하고 36만 톤 규모의 영남 화학비료 공장을 완공하며 암모니아 기준 600만 톤 규모의 제칠 비료 공장을 추진한다. 완공과 착공, 그리고 추진이란 말이 반복되는 중화학공업 건설 상황을 이야기할 때 박 대통령의 금속성 목소리엔 윤기가 돌았다. 1년 전 석유값이 넉 달 사이에 4배로 뛰는 비상사태를 맞았을 때 중화학공업 강행을 결단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두 기자회견에서 약 50분을 유신체제를 옹호했었다. 요즘 정부에 대해서 늘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 중에 언필칭, 민주주의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이런 소리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민주주의니 자유니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하나의 특권물이고 마치 자기들의 독점물 같이 떠들고 있고, 현 정부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뭔지 자유가 뭔지 전혀 모르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앉아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요즘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언론의 자유가 없는 현 정부는 독재 정권이다. 심지어 최근에 와서는 별의 별소리를 다 합니다. 정권 내놓고 물러가라. 대통령도 그만두고 물러가라. 이런 소리도 함부로 막 나오고, 몇몇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이것이 보도가 돼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막 떠들고 신문에 쓰면서도 우리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정부를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을 하고 이런 소리를 신문에 막 쓰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만약 미 합중국이 남북으로라든지 동서로라든지 국토가 분단되어 가지고 그 한쪽에 공산 정권이 서서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미국을 뒤집어 엎어 적화 통일을 하려고 자주 도전을 해오고, 간첩을 보내고 테러 분자를 보내고 심지어 땅굴을 파고 두더지 모양으로 기어들어오고, 또 그 옆에 있는 캐나다가 공산주의 국가고 또 남쪽에 있는 멕시코가 공산주의 국가고, 그 가운데 둘러싸인 미국이 주위로부터 그런 압력과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랬을 때 미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미국 국민들이 과연 오늘날과 같은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느냐? 못할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일부 인사들 중에는 자기는 두 동강이 난 분단된 남한 땅에 살고 있으면서 머리와 생각은 미국이나 서구라파에 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대한 환상만 자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소위 환상적 민주주의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1975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은 김영삼의 신민당을 중심으로 하여 언론계, 종교계, 학생들이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벌이고 있는 유신헌법 개정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해 전 4월의 학생 시위에 대해서 긴급조치로 대응한 이후 8.15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 직후에 한두 달 정도 조용했을 뿐 반유신운동은 하나의 흐름을 확실히 형성하고 있었다. 투쟁 노선으로 선명해진 야당과 언론자유 수호운동을 벌이던 신문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조치를 남발하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한 사람이 김종필 총리였다. 당시 김 총리는 라이벌이던 이우락 정보부장이 물러난 이후 신직수 후임 부장과 잘 지내면서 오랜만에 실세 총리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였다. 김 총리는 마음에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유신 체제를 옹호하는 연설이나 발언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았다. 김 총리는 대통령을 찾아갔다. 드골 대통령이 했듯이
유신 헌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하여 정면 돌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투표에 지면 물러나겠다고 하시죠. 임자가 너무 약해서 흔들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모두 덤비는 거야.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어디 써먹겠어. 이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제가 무슨 다른 뜻이 있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알아. 그럼 연구해보자고. 그리고 이제는 저를 좀 놓아주십시오. 건강이 도저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김종필 총리는 그때 지병인 허리디스크가 도저히 있었다. 말은 들었어. 하지만 별것 아니라고 그러더군. 싫어서 그런 게지. 아닙니다. 외부에 알려질까봐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절단이 난 것 같습니다. 알았어. 나가봐. 그 며칠 후 박 대통령은 김 총리를 불렀다. 임자, 생각해봤어. 무엇을 말입니까? 국민투표하자고 말하지 않았어. 아, 네. 그건 말씀입니까? 하지. 해봐서 지지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물러나지. 나가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1975년 1월 15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국대책회의가 청와대 서도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박 대통령과 총리, 신직수 정보부장 이외에 박경원 내무장관, 김정년 비서실장, 김기춘 정보부 5국장, 김영광 정보부 판단기획국장, 정상천 정무 2수석, 류혁인 정무 1수석, 김성진 공보수석 비서관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국민투표 실시에 따른 상황 점검을 했다. 정보부는 국민투표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1월 22일 오전 임시국무회의가 청와대 대접견실에서 열려 국민투표 실시 안건을 의결했다. 오전 10시 박 대통령은 청와대 새마을 상황실에서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따라서 나는 이번 국민투표를 비단 현행 헌법에 대한 찬반 투표일 뿐 아니라 나,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나 개인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만일 우리 국민 여러분이 유신체제의 역사적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고 현행 헌법의 철폐를 원한다면 나는 그것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투표에 관계하는 비서관들을 불러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오늘 공고한 국민투표에서 이길 것이라는 자신은 있는데 결과는 끝나봐야 알지. 나는 결심했네. 근소한 차이로 이기게 되면 하야 할 작정이야. 우리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없으면 맥 빠져 일을 하지 못해요. 일부 사람들은 부결되기를 바라겠지만 나는 그런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총 유권자의 60% 이상 찬성표가 안 나오면 내 스스로 청와대를 떠날 작정이니 반체제 사람들 만나면 너무 초조해하지 말라고 얘기해줘요. 신민당과 민주회복국민회의는 즉각적으로 국민투표 전면 거부 결의를 했다. 국민투표를 4일 앞둔 2월 8일 윤보선 전 대통령과 김영삼 총재, 김대중 씨는 국민행동강령을 발표, 투표 거부를 종용했다. 신문들은 언론자유수호운동을 벌이고 있을 때여서 야당과 제야의 투표 거부 운동을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박 정권 하에 모든 행정기관은 국민투표에 동원됐다. 1975년 2월 12일 유신 헌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박 대통령은 비서진들을 불러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지금 심정은 지극히 담담하지만 국민투표가 어찌 돼가는지 궁금하구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 관계 비서관이 보고했다. 지난번 선거 때보다 투표율이 높습니다. 잘 됐구만. 외국에서는 투표율이 낮으면 야당에게 유리하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은 현명해서 가부간의 의사표시를 다 하는 민족이야. 2월 12일에 국민투표율은 79.8%, 유신 헌법 지지율은 73%였다. 관권이 동원된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 공세는 없었다. 야당이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고 신문이 비판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박 대통령과 유신 헌법 지지율은 높았다. 박 정권은 형식상 유신 헌법의 정통성을 확보한 셈이었다. 이때부터 박 대통령은 공세로 전환한다. 월남 사태의 악화가 박 대통령을 돕게 된다. 1년간 계속된 유신 체제에 대한 도전은 이제 썰물기로 바뀐다. 1975년 3월 20일 본관 식당에서 박 대통령은 비서진을 불러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 이날 중부전선 철원 북방에서
북한이 판 제2 땅굴을 또 발견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 철원에서 또 땅굴이 발견됐다면서 아무리 공산주의라 해도 하는 식이 원시적이고 서툴러 같은 한민족으로서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생각이 들어. 남침을 하려거든 당당하게 할 것이지 그런 짓은 왜 해. 수천 년 전부터 해온 땅굴 작전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외국인들이 이것을 보고 원시적인 싸움밖에 모르는 전응하라 할 것 같아. 나는 그들이 변칙적인 공격을 해온다 해도 정규전으로 대응할 것이야. 정 그렇게 기습을 하고 싶으면 내게 와서 작전을 물어보면 한 수 가르쳐 줄 텐데. 허허허. 1975년 2월 12일 국민투표에서 유신 헌법 유지에 대한 찬성이 70%를 넘자 박정희 대통령은 그 여세를 몰아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입체적으로 취해간다. 이때 월남의 패망 과정이 겹친다. 월남이 미군 철수 이후에 내부 분열로 망해가는 과정이 언론을 통해서 매일 중계방송하듯이 소개되면서 야당, 재야, 학생, 종교계에서 추진하던 유신헌법 개정운동은 동력을 잃고 만다. 2월 15일 박 대통령은 긴급조치 1호 및 4호 위반으로 구속됐던 반정부 인사들을 석방했다. 4월에 들어가면 거의 모든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유신 조치를 합리화하는 사례로 월남 사태를 들었다. 4월 10일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유시에서 박 대통령은 지금 월남에서는 남부 여대한 피란민의 행렬이 문자 그대로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다. 6.25 동란을 체험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 참상이 결코 대안의 화제거나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1971년 선거를 보고 다음 선거 때는 극심한 분열과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때 무력 남침을 하려고 준비했을 것이다 라면서 유신체제를 갖추지 않았더라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4월 12일 예비군의 날 7주년 담화문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일대 국난에 처해 있다고 규정했다. 4월 18일 김일성은 14년 만에 처음으로 중공을 공식 방문했다. 8일간에 걸친 방문이 시작되는 날 중공이 지원한 크메르루즈 공산 세력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을 점령했다. 김일성은 모택동 주석과 주은래를 만나게 된다. 환영 만찬에서 김일성은 적들이 전쟁을 도발하면 우리는 전쟁으로 응수할 것이고 적을 섬멸할 것이다. 이 전쟁에서 사라지는 것은 휴전선이고 얻는 것은 조국 통일이 될 것이다 라고 호언했다. 김일성은 중공 지도부에 대하여 남한 해방에 자신이 있다면서 지원을 요청했다. 주은래는 이 제의를 거부했다. 그는 직설적으로 김일성을 반박하지 않고 한반도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일성은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서 그 뒤에는 남친말을 꺼내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소련도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만 지원할 것이다 라고 통보하여 전쟁 기도를 사전에 봉쇄했다고 한다. 4월 28일 북한과 중공의 공동성명에 대해서 정부 대변인인 이원경 문공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서 북괴와 중공이 한반도 적화를 논의하고 공동투쟁을 다짐했다는 것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4월 29일 박정희 대통령은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전국에 중계하는 가운데 국가안보와 시국에 관한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사이공이 월맹군에 포위되고 탄손루트 공항이 포격을 받고 있으며 주월 한국 대사관이 문을 닫고 교민들이 철수선을 타고 귀환 중인 시점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들에게 안보 위기감을 실감시켰다. 내용도 비장했다.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생기거나 우리가 약하다고 그들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체결한 협정인이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휴지처럼 내동댕이 치고 무력을 가지고 덤벼드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병력이나 장비가 우세했던 월남은 집안 싸움만 하다가 패전을 당한 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북한 공산 집단이 전쟁을 도발해 온다면 우리가 사는 수도 서울은 절대로 철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 시민이 이 자리에 남아서 사수해야 합니다. 정부도 650만 시민 여러분과 같이 사수를 할 것입니다. 전방은 우리 군인들이 일보도 양보하지 않고 국토를 사수할 것이고 서울은 우리 시민들이 사수해야 할 것이고 후방은 후방에 사는 국민들이 제각기 내 고장, 내 마을, 내 가정을 사수해야 합니다. 겁부터 집어먹고 나만 살겠다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얌체 없는 행위를 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자신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중대한 시국을 애누리 없이 정확하게 인식해야겠습니다. 과장할 필요도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60만 국군, 주한미군, 270만 향토 예비군, 3,500만 국민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나라를 지키지 못하겠는가? 지키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월남 패망은 박정권의 민주화 세력의 도전으로부터 구해낼 뿐 아니라 그 뒤 4년간 전국을 안정시킨다. 월남 패망 과정을 추적해본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 미국의 오판 1973년 1월 24일 키신저 안보부장관은 백악관에서 월남 휴전 협정을 보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이 협정은 관련 당사자들의 권위와 자존심을 지켜줄 것이고 인도 진화의 상처를 치유함과 더불어 미국의 상처를 치유하게 될 것이다. 키신저는 나중에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런 요지의 고백을 한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나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미국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희망을 망치게 될 것이고 월맹이 평화협정을 새로운 공세로 가는 휴식기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미국의 반문화, 반전운동가들은 우리가 자유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1945년 이후의 외교정책을 부패한 사회에 오만이라고 몰아세웠다. 3대에 걸친 미국 정부가 막으려고 했던 인도 진화 적화는 이들에게는 바람직한 국가적 스트레스 해소였다. 문제는 이런 여론이 언론과 미국 의회를 흔들어대어 월남에 대한 방위 공약을 실천할 수 없게 했다는 점이다. 1968년부터 미국과 월맹 사이에서 시작된 파리 평화 협상은 월남의 TU 정부를 회담 당사자 자격에서 제외했다. 미국과 월맹은 침략 피해자의 운명을 당사자의 참여 없이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는 처음부터 월맹의 함정에 빠진 회담이었다. 월맹은 4년간 줄기차게 월남 적화에 대한 방해물의 제거를 시도했다. 그들이 미국에 제시한 뒤 양보하지 않은 조건은 주월 미군의 철수, 미국의 괴뢰인 구엔 반 티우 대통령의 교체, 그런 뒤에 좌우 연정을 수립하여 베트공과 협상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월남 정부에 대해 자살하라는 처방에 불과했다. 1973년 10월 월맹은 닉슨 대통령이 9달 전에 제안한 휴전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다는 발표를 했다. 대통령 선거 직전이었다. 닉슨 행정부로서는 받지 않을 수 없는 역제의였다. 그 내용은 TU 월남 정부의 존속, 주월 미군의 철수, 휴전, 월맹군의 월남 침투 중지, 포로 교환, 정치 협상 계속이었다. 형식상으로는 월맹 측이 대폭 양보한 모습이었다. 미국의 여론은 닉슨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돌아갔다. 키신저와 닉슨은 월맹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더라도 군사적 강제 수단을 유지하지 않으면 월맹이 협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주월 미군은 철수를 개시하여 한때 50만 명에 달하던 병력이 3만 명으로 줄었고 육상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닉슨의 안보부장관 키신저는 미국이 월남 정부에 군사, 경제 원조를 계속하고 월맹이 협정을 위반하여 월남을 침공할 때는 해 공군력으로 응징할 경우 월남에서 군사적 균형은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판단은 달랐다. 1972년 10월 21일 주한 미국 대사 하비브가 키신저와 만나고 와서 박 대통령에게 협정안을 보고하자 그는 반론을 제기했다. 이미 월남으로 침투해 있던 월맹 정규군의 철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박 대통령은 맨 먼저 문제 삼았다. 당시 약 14만 명의 월맹군이 월남에 들어와 베트공으로 위장하여 싸우고 있었다. 미국과 세계의 많은 언론은 이들이 자생적인 반독재 투쟁 주직이라고 오보했다. 월남 침투 월맹군에 대해서는 잔류를 허용하고 주월 미군은 철수시키고 휴전 협정에 대한 국제 감시는 불가능한 이런 협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박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월남전 참전국 원수로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비슷한 처지의 한국 상황과 대비하여 보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이런 협정을 맺으면 TU 정부와 월남 국민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막대한 희생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며 월남 정부는 1년을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나흘 뒤에는 주월 한국 대사 유양수 씨를 불러 귀임하면 TU 대통령을 만나 자신의 걱정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티우 대통령도 미국의 키신저가 들고 온 협정안을 거부했다. 1972년 10월 22일 대통령궁에서 있었던 회담에서 티우 대통령은 키신저를 향해서 귀하는 월남을 팔아넘길 작정인가 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키신저는 급했다. 11월 7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닉슨은 반전 평화운동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던 민주당 조지 맥거번을 꺾기 위해 월남 휴전 협정을 맺고 싶어 했다. 이런 타이밍을 계산하여 월맹이 양보하는 척하면서 함정을 깐 휴전안을 제의했던 것이다. 유양수 대사를 만난 티우 대통령은 키신저와 만나 나눈 대화를 전해주었다. 티우는 월남 내에 침투한 월맹군을 철수시키지 않고 휴전하는 것에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또 1954년에 제네바 협정의 재확인을 요구했다. 그래야 앞으로 월맹이 침략할 때 국제 여론에 고발할 수 있다. 티우는 공산주의자들과 어떤 형태의 연립정부도 반대한다고 했다. 월맹 측은 중앙정부에서 마을 단위까지 티우 정부와 베트공 사이의 연립을 주장했으니 이는 좌우 합작으로서 월남 정부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고전적인 술책이었다. 키신저는 월남 정부를 압박하여 자구 수정 정도만 한 뒤 10월 26일에 협정안을 발표하고 31일 파리에서 조인할 계획이었으나 티우의 거부로 무산됐다. 키신저에게 티우는 거의 막말 수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우리는 공산당과 직접 대화하지 않고 귀하가 중계를 했는데 귀하는 누구 편인가? 왜 적에게 호의적이고 우방을 희생시키려 드는가? 왜 월남의 외국 군대는 60일 이내에 철수한다고 해놓고 들어와 있는 월맹군에 대해서는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가? 소국이 자신을 도와준 대국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휴전협정 때 미국이 서둘러 협정을 맺고 한국에서 물러나려 한다고 판단하여 북진통일선언과 반공포로 석방으로써 미국 정부를 압박했다. 미국은 이승만 정부를 달래기 위하여 한미 상호방위조약, 국군 현대화 계획, 주한미군 유지 등을 약속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한반도 평화와 한국 번영의 울타리가 되었다. 티우 대통령은 그러나 닉슨을 상대로 그런 게임을 할 수 없었다. 그가 이승만만큼 유능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의 여론과 언론이 반전, 반티우로 돌아서 있어 미국 안에서 지지 세력을 동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닉슨은 티우에 대해서 월맹이 협정을 위반하여 침공하면 미국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응징할 것이고 경제, 군사적 원조를 계속할 것임을 문서로 보증하겠다고 설득했다. 그래도 티우가 동의하지 않자 1973년 1월 16일 닉슨은 티우 대통령에게 최후 통첩을 보낸다. 그는 이 편지에서 티우 정부가 휴전 협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과 월맹이 조인을 강행할 것이며 자신은 월남 정부가 평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미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1월 21일 티우는 결국 굴복한다. 그는 닉슨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미국이 사이공 정부를 월남의 정통 정부로 인정한다는 것, 월맹은 월남의 병력을 잔류시킬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성명해 줄 것을 요청했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였다. 휴전 협정은 1월 23일 파리에서 가조인됐다. 이 협정은 이때부터 휴지 조각이 됐다. 휴전 협정 이후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이 공산군에 떨어질 때까지 월남 내의 전투는 더 치열하게 계속됐다. 파리 휴전 협정은 월맹 협상 전술의 완벽한 승리였다. 그들은 전장에서 얻을 수 없었던 것을 협상 테이블에서 얻었다. 월맹은 미국 여론을 반전, 반티우로 돌려놓기 위해서 전투를 하고 협상을 했다. 미국 여론이 한번 돌아가 버리니 월맹의 월남 적화 전략을 결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미국의 언론과 의회였다. 월맹이 월남을 적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닉슨 대통령이 티우에게 약속했던 군사적, 경제적 원조 및 협정 위반 시의 군사적 응징 조치 약속이었다. 국가 원수의 이런 약속은 조약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데 미 의회가 월맹이 할 일을 대신해준다. 1973년 6월 미국 의회는 미 군사력을 인도진화의 육상이나 상공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닉슨 대통령의 발목을 묶어버렸다. 월남에 대한 군사 원조액도 의회에 의해 깎여나갔다. 1974년 8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중도 사임한 닉슨을 이어 포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의회와 언론의 반전 행태는 계속됐다.
휴전 협정을 어겨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자신을 가진 월맹은 월남 내의 공세를 강화하여 협정 이후 20개월 사이 2만 6천 명의 월남 군인이 전사했다. 휴전 협정 이후 1년 반 사이 월맹은 13만 명의 월맹 정규군을 월남으로 침투시키고 결전에 대비한 도로망 정비, 보급품 쌓아두기를 계속했다. 휴전 협정이 금하고 있는 탱크, 장갑차, 로켓포, 장거리포, 대공포까지도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키신저는 회고록 재생의 시기에서 이렇게 요약했다. 월맹군의 침투와 협정 위반이 계속되는 동안 미국은 월남의 목을 죄고 자신의 응징 능력을 마비시켜갔다. 이 비극은 월맹 정규군이 월남을 침공하는 사이 미국은 국론이 분열하여 이를 방관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미국 CIA는 1974년 5월 23일자 국가정보평가서에서 월남군은 주도권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해공군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 월남군이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대규모 지원만이 공산군의 공세를 저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라고 예측했다. 월맹은 이런 사태를 지켜보면서 1975년에 작전을 준비해갔다. 월맹 지휘부는 자신들이 월남에 대한 총공세를 시작할 경우 미국이 약속대로 월남을 돕기 위해 해공군력을 동원할 것이냐의 여부를 놓고 고심했다. 이들은 미국이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월맹 공산당 서기장 레 두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미국 행정부의 내부 갈등과 정당 사이의 분열이 깊어지고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사이공 괴뢰 정권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줄고 있으며 미국은 사이공 정권의 파멸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월맹은 1976년을 결전의 해로 정하고 1975년 공세로서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기로 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 월남 철수작전. (1975년) 월맹군은 푸옥록 성의 성도인 푸옥빈을 점령했다. 월남전 사상 성도가 공산군에게 점령되고도 탈환하지 못한 경우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하노이의 월맹 지휘부는 미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고 다음 단계의 작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2년 전의 의회 결의로 인해 포드 행정부는 이런 중대한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었다. 답답한 키신저는 월맹 상공에 대한 정찰 비행을 강화하고 필리핀 수빅만을 출항하여 인도양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호를 월맹의 통킹만으로 접근시켜 월맹 측에 경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월맹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중대한 협정 위반을 한 월맹은 오히려 미국 측이 휴전 협정을 위반하여 정찰 비행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기에 미국의 언론과 의회가 편승하여 포드 행정부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의회와 언론은 더 큰 협정 위반자인 월맹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자신의 정부에 덤벼들었다. 미국 국방장관이 나서서 변명해야 할 판이었다. 미국 국방부는 의회로부터 국방예산 심의를 받아야 할 시점에 말썽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다. 엔터프라이즈호가 수빅만을 출항하자마자 하노이는 또다시 미국이 침략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외쳤다. 미 국방성은 엔터프라이즈호의 통킹만 접근 계획을 취소했다. 이런 사태를 지켜보던 하노이의 월맹 지휘부는 미국의 포드 대통령이 월남 방어 의지를 실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 총리 판 반동은 우리가 미국에 뇌물을 주어서 개입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농담을 했다고 한다. 포드 대통령과 키신저 국무장관은 월남을 구해보려고 했다. 그들은 탄약이 떨어져가는 월남 정부에 대해서 3억 달러의 긴급 지원을 하려고 미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움직이지 않았다. 포드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너무 부드럽게 대한다고 비난해오던 반공의 보루 헨리 잭슨 상원의원도 인도 진화의 문제는 3억 달러의 무기 구입비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티우 대통령은 이때 전략적 부대 배치 전환을 단행한다. 중부 고원지대를 지키던 정예 공수부대들을 해안의 다낭기지 부근으로 옮기도록 한 것이다. 방어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전선을 축소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였다.
이것이 월맹 지휘부에 나쁜 신호를 보냈다. 하노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다음 해로 예정했던 4.20 진격을 이 기회에 해치우기로 결단했다. 참모총장 반틴둥이 월남으로 내려와 월맹군 사령관을 맡았다. 이 침략 행위를 덮기 위해서 월맹 정부는 전형적인 위장 평화 공세에 나선다. 그들은 정치 협상을 제안한 것이다. 그 내용은 미국의 개입을 중단시키고 파리 협정을 실천하기 위한 새 정부를 4.20에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키신저는 그제야 이 제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3년 전 그는 파리 협상의 상대자인 레둑토가 표정도 바꾸지 않고 티우 암살을 제안했던 것을 기억했다고 한다. 정규군을 동원하여 월남을 침공함으로써 파리 휴전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월맹이 휴전협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티우 정부를 교체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해도 미국의 언론은 온건한 제안이라고 환영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1975년 3월 6일자 사설에서 포드 대통령이 신청한 3억 달러의 긴급 지원에 반대했을 뿐 아니라 이미 통과된 대월남 원조에게 삭감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구엔반 티우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지 못하도록 또 그가 타협하고 양보하지 않을 수 없도록 군사 지원을 줄여야 한다. 미국의 적이자 협정 위반자인 월맹에는 침묵하고 우방이자 피해자인 월남에 대해서는 잔인하게 대한 것이 당시 언론과 의회였다. 대중 정치 시스템에서는 여론이 반전 평화로 돌아버리니 언론과 의회도 휩쓸려들고 행정부도 발이 묶여버린 것이다. 월맹은 이때 미국 내 언론과 반전단체 그리고 의회를 자신들의 편으로 조정하고 있었던 셈이다. 월맹은 월남 내에서는 월맹 정규군과 베트공 그리고 순진한 민주투사들을 조정하고 있었다. 티우와 포드 대통령은 이런 월맹 전략에 의해 여론과 언론과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고립됐다. 월맹을 북한의 김정일 정권, 월남의 티우 정권을 한국의 보수 세력, 그리고 당시 반전 무드에 조종당하던 미국의 언론과 의회를 지금 반미, 친북 바람에 나부끼는 한국의 언론과 국회로 놓고 비교하면 여러 시나리오를 쓸 수 있을 것이다. 1975년 3월 월맹 정규군이 탱크와 대포를 앞세워 월남의 중앙구원을 공격하자 티우 월남 대통령은 측근인 트란 반 람을 워싱턴으로 보내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답이라도 하듯이 민주당 상원의원 총회는 3월 12일 월남에 대한 어떤 추가 지원도 반대한다는 결의를 했다. 실망한 티우 대통령은 중앙구원 방어부대와 공수부대를 후방으로 철수하여 다낭 근방에 포진하도록 지시했다. 이 철수부대가 쓸 수 있는 도로는 루트 7B 하나뿐이었다. 도로의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했다. 이 도로로 약 6만 명의 군인들과 약 40만 명의 민간인들이 쏟아져 들어와 거대한 인파의 강을 만들었다. 당시 월남 군인 가족들은 부대 근방에서 숙식하고 있었다. 이 군인 가족들도 군인들과 함께 이동해야 했다. 철수 소문이 퍼지자 많은 월남인들이 또 피란길에 올랐다. 소수민족들은 월남 정부가 자신들을 방치한다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도로를 꽉 메운 인파 속에서 군인들은 약탈을 자행했다. 거대 인파에 대한 식량 배급도 불가능해지고 군기가 무너지더니 월남 전투기는 후퇴하는 부대를 월맹군으로 오인하고 폭격했다. 이 혼란 상태에서 이동하던 군대는 거의 해산되고 말았다. 그야말로 부대가 증발해버린 것이다. 중부고원지대로 들어온 월맹군은 이 사태를 보고 4.20까지 진격하여 통일한다는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1975년 4월이 되면서 키신저 국무장관은 월남의 멸망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졌다. 이제 미국의 목표는 월남의 보호가 아니라 월남 내 약 6천 명의 미국인과 그동안 미국에 협조했던 월남인들을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일이었다. 이 철수 작업이 진행되는 중에는 티우 정부가 기능하고 있어야 했다. 티우 정권이 월남과 함께 침몰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미국 언론은 미국 정부가 티우를 포기하고 즉시 철수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 CIA 국장 윌리엄 콜비는 미국이 티우를 퇴진시키는 대신 월맹 측으로부터 미국인들의 안전한 철수를 보장받도록 하자는 건의를 했다가 키신저로부터 거절당했다. 포드 대통령이 하루속히 월남을 포기하는 선언을 해야 한다는 압력이 의회와 언론, 그리고 자신의 백악관 참모들로부터 쏟아져 들어왔다. 포드는 이를 거부했다. 4월 10일
미 양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그는 월남에 충분한 원조를 하지 못했고 월맹의 협전 위반을 응징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었다고 강조했다. 반전 여론의 포로가 된 미 의회와 언론으로부터 손발이 묶인 채 월남의 최후 몸부림을 지켜보아야 하는 포드 대통령의 고통에 찬 호소였으나 의회는 이를 묵살했다. (1965년부터) 월남전에 참전하여 한때 5만 병력을 투입했고 연 30만 명의 파병 실적을 쌓았던 박 정권으로서는 월남의 침몰이 대안의 불이 아니었다. 한국 정부는 비교적 일찍부터 교민 철수 작업을 준비했다. 박 대통령부터가 월남 사태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1975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아주지역 공관장 회의가 자카르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영관 주월 한국 대사는 김동조 외무장관에게 이미 보고드린 월남 공관원 및 교민 철수 계획을 빨리 승인해달라고 요청했고 3월 15일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대사관이 파악한 교민 수는 처음에는 1200명이었으나 실제로 전국에 흩어져 있던 교민 수는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여 이보다 훨씬 많았다. 북쪽의 월남군이 사이공을 향해 후퇴를 시작하면서 한국 교민들도 사이공으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김 대사는 철수선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4월 9일 두 척의 해군 LST 수송선이 부산항을 떠났다. 두 배의 함장들은 사병들에게는 남중국 해상 훈련을 하러 간다고 알렸다. 이 철수선이 월남을 향해 가고 있을 때에도 사이공에서는 월남이 망하리라고 보는 이들은 소수였다. 전쟁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던 사람들보다 대체로 사태를 낙관했다. 교민 철수선 파견을 결정한 것은 1975년 4월 3일 김정태 외무부 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였다. 이 회의는 교민 철수에 관한 결정권을 주월 한국 대사에게 이름키로 하고 자비 퇴거가 불가능한 교민들을 위해서는 전세기를 투입하기로 하는 등의 방침을 4월 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회의에서 월남 근무 경력이 있는 이희성 국방부 기획국장 한 참석자가 아직 월남군이 건재하고 있지 않느냐고 위기론에 의문을 제기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월남군은 벽돌로 지은 집과 같습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벽돌이 하나 빠져 기초가 기울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주월 한국 대사관에서는 해군 LST를 기다리면서 우선 대사관 가족들과 상사 주재원들을 여객기편으로 내보내고 교민들에 대한 철수 권유, 월남 정부와의 교섭에 나섰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월남 정부는 적법 출국 수속을 요구했다. 출국 비자를 받으라는 뜻인데 수년간 불법 체류한 사람들과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 문제였다. 4월 22일 우리 해군 LST 두 척이 구호 물자를 싣고 사이공 외항인 뉴포트에 도착했다. 주월 한국 대사관은 구호품 전달 행사를 거창하게 거행했다. 월남 사람들의 협조를 받기 위함이었다. 23일 오전부터 구호 물자 하역 작업이 시작됐다. 대사관이 철수 교민들의 승선 시기를 26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하역 시간을 천천히 끌어야 했다. 4월 25일 상부에서 두 척의 LST를 지휘하고 있던 권상호 대령에게 지시 전문이 내려왔다. 즉시 하역을 중지하고 교포를 탑승시킨 뒤 귀국하라는 것이 요지였다. 본부에서 본 월남 사태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한국 해군 함정이 월맹군에 억류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 김영관 대사와 권상호 대령은 현지 지휘관의 판단으로서 이 전문을 무시하고 교민들을 다 태워가기로 결심했다. 26일 본부에서 즉시 귀국 명령이 또 내려왔다. 귀 분대가 사이공에 체류한 채 메콩강이 봉쇄될 때 이에 따른 문제의 중요성과 그 결과를 감안하면 한시라도 체류할 수 없는 실정임을 명시하여 군 통수계통의 지시에 의거 행동하라. 김영관 대사는 권 대령에게 여기까지 온 이상 대사의 지휘를 받으라. 나를 대사로 생각하지 말고 해군 참모총장으로 생각하라 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도 국방부에 대해서 현지 대사의 의견대로 하라고 정리해 주었다. 일부 교민들은 대사관이 피말리는 철수작전을 하고 있는데도 철수선을 탔다가 도로 내리고 일부러 뒤로 빠지는 등 한심한 행동을 보였다. 이 광경을 본 해군 장병들은 위기 때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우라통이 치밀었다고 한다. 26일 오후 6시 30분 두 해군 함정은 뉴포트 항을 출발했다.
한 섬으로 데려다줄 월남 난민을 포함하여 약 2,500명을 실었다. 한국 교민들 외에 교민들과 결혼한 월남 여자들도 많았다. LST 두 척은 메콩강을 따라 내려가 바다로 나가는 야간 항해를 시작했다. LST 815 함장 이윤도 중령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다. 우리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으나 별다른 정보가 없었다. 메콩강 주변은 미군이 싹 쓸어버렸기 때문에 레이더도 별 쓸모가 없었다. 어둠 속에서 강줄기를 대충 보면서 항로를 잡아나가야 했다. 가판에 불을 전부 켜고 난민 텐트도 쳤다. 이 배에 대한 폭격을 면해보려는 것이었다. 보통 대여섯 시간 걸리는 메콩강 하류 항해에 9시간이 걸렸다. 새벽에 파도가 치는 바다를 만나니 그렇게 기쁠 수 없었다. 한국 해군 함정이 교민들과 난민들을 싣고 떠난 다음 날 27일 아침, 뉴포트항은 월맹군의 폭격을 받고 크게 부서졌다. 두 해군 함정편으로 교민들이 떠난 시점에서 사이공에는 한국 공관원 10여 명과 교민 164명이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월 한국대사관은 4월 중순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했다. 참석자는 김 대사 외에 공사 이대용, 무관 정순영, 정치참사관 이규수, 공보관 김기원 씨였다. 이 회의는 이 공사를 철수대책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어느 날 정순영 무관이 월남군 총사령부에 갔다 오더니 이런 보고를 했다. 신문에 보면 전황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는데 총사령부에 가보니 전투 서열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월남군 총사령부의 현황판이 마비됐다는 의미, 즉 전쟁 수행 의지를 버렸다는 뜻이었다. 이 공사는 태우 대통령과는 미국에서 군사교육을 받을 때부터 아는 사이여서 사이공에서 고급 정보를 쉽게 수집했다. 그는 미국 CIA 사이공 지부장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수집해와서 알려주었다. 4월 21일 저녁 김기원 공보관은 NHK 지국장으로부터 키신저와 레둑토가 4월 30일에 미국이 완전히 손을 떼는데 합의했다고 한다. 일본 대사관도 극히 1분만 남겨놓고 철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날 대책회의에서 김 공사는 이 정보를 보고한 뒤 대사관의 직원을 더 줄이고 몸을 가볍게 한 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자고 말했다. 이 공사는 아직은 월남군이 건재하고 있으니 그럴 시기가 아니다 라고 반론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견해가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김 대사는 김 공보관에게 그 정보를 대사의 사신 형식으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아주국장 대리였던 공로명 전 외무장관도 본부에서부터 현지 외교관들이 월남 정세를 낙관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었다 라고 말했다. 월남을 잘 알수록 그 속에서 생활한 사람일수록 갑작스런 붕괴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밤에 두 해군 함정으로 교민을 태워보낸 다음날 4월 27일 날이 밝자 대사관 뜰로 한국인들이 몰려들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새로운 사태가 전개된 것이다. 4월에 들어서 월남의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4월 18일 그레이엄 마틴 주월 미국 대사에게 미국인들과 월남인들의 철수를 서둘러 4월 22일까지 미국 공관원 수를 1250명까지 줄여놓으라고 지시했다. 이 수는 미국 대사관 뜰에서 항공모함까지 헬리콥터로 실어 나을 수 있는 1인분의 수송 인원이었다. 마틴 대사도 월남의 생존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그는 월남군이 중부고원 지방을 내주고도 후방으로 물러나 저항선을 설정하여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월남 정부의 붕괴가 눈앞에 다가오자 마틴 대사는 사이공의 연립정부를 만들어 권력을 월맹 측에 이양하는 동안 많은 월남인들을 철수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 키신저 장관은 그런 판단은 월맹의 무자비한 행태를 잘 모르는 순진한 착각이라고 일축한 뒤 철수 작전을 서둘 것을 지시했다. 4월 14일 미국 상원 외교분과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포드 대통령을 찾아왔다. 이런 일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절 이후 처음이었다. 그들은 월남 사람들을 많이 구출해주기 위하여 미국인들의 철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포드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전했다. 아이다호 출신 프랭크 처치 의원은 우리에게 충성했던 월남 사람들은 다 구출하려다가는 또 다른 큰 전쟁에 휘말려 들지도 모른다고 했다. 나는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았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만 며칠이라도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결정은 내가 합니다.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내가 집니다.
인도 지나반도의 공산화를 막는다는 거대한 명분으로 월남전에 들어갔던 미국의 목표는 이제 미국인과 월남인의 철수를 위해 며칠간이나마 시간을 버는 것으로 줄어들었다. 월맹군이 주도권을 잡은 전장의 결과가 이런 수모를 강대국에 강요했다. 키신저는 4월 19일 워싱턴 주재 소련 대사 도브리닌을 통해서 포드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문서로 정리하여 브레즈네프 서기장에게 전달한다. 요지는 미국인들과 친미 월남인들을 철수시키기 위해서는 휴전이 필요한데 중재를 좀 해달라는 것이었다. 포드는 필요하다면 TU 정권을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메시지는 또 사이공에서 탈출구로 쓰고 있는 탄손루트 공항이나 여객기를 월맹이 포격하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월맹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미국이 명예롭게 철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곁들였다. 현 상황이 우리 양국의 관계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또 미국인들이 다른 국제 문제를 보는 시각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종결되기를 바란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 베트남 철수 최후의 헬기. 다음날 마틴 미 대사는 TU 대통령을 찾아가 사임을 고려해달라고 말한다. 마틴은 이 말은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포드 대통령이 승인한 것이었다. TU 대통령은 냉정하게 답했다. 내가 알아서 국가를 위해 최선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 마틴은 자신에게도 너무나 치욕적인 이 악역을 수행한 다음 워싱턴에 전문을 보냈는데 이런 말을 덧붙였다. 나는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워싱턴으로부터 온 요약문들을 다 읽었다. 샤워를 했다. 가장 강력한 비누로 내 몸을 세게 문질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4월 21일 TU 대통령은 사임했다. 성명에서 그는 미국의 배신을 공격했다. 미국의 언론, 특히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는 월남의 평화를 가로막던 장애물이 제거된 것처럼 TU의 사임을 환영했다. 두 신문은 미국에 대한 TU의 공격은 신뢰를 잃고 울분에 차이는 월남 정치인의 헛소리라고 말했다. 키신저 국무장관은 오랜만에 진보적인 신문이 정부를 옹호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후회를 했다고 회고록에 썼다. TU는 미국의 행동을 미워할 만한 모든 근거를 갖고 있었다. 그는 내가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종료시킨 책임자라고 하여 나를 누구보다도 미워했으나 나는 그가 용기와 명예심을 가지고 조국을 위해 봉사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반전운동가들이 그를 평화의 장애물이라고 비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그와 그의 조국은 더 좋은 운명을 맞았어야 했다. 만약 미국 의회가 고립된 우리의 우방에게 원조를 중단할 것을 결의할지 모른다고 예측했었다면 나는 1972년의 마지막 협상 때 그를 그토록 몰아붙이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했다. TU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월맹군의 월남 내 잔류를 허용한 채 미군을 철수키로 한 휴전 협정이 월남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미국 측에 경고했었다. 키신저는 미국은 월맹이 중대한 협정 위반을 한다면 해 공군력으로 응징하고 월남에 대한 경제, 군사적 원조를 계속하겠다고 안심시켰다. 이 약속은 미국 대통령의 약속이었지만 미국의 약속으로 집행되지 못했다. 반전 여론과 언론의 영향을 받은 미 의회가 미국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손발을 묶어버렸기 때문이다. 키신저의 때늦은 후회는 그의 양심을 드러낸 것일 수는 있어도 진실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미국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월남은 포기됐다. 월남은 미국의 지원 없이도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만들지 못했다. 김정일이 반미, 친북 세력을 이용하여 한국인을 반미로 돌려놓고 이를 지켜본 미국 여론과 언론이 반한으로 돌아 한미동맹이 와해된 뒤 월맹군이 했던 식으로 북한군이 전면 남침을 한다면 바로 그때 노무현 정권과 같은 좌파 정권이 들어서 있다면 한국은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월남에서도 반미운동이 거셌지만 적어도 노정권 같은 정권은 없었다. TU 정권은 강력한 반공이었다. 그래도 무너졌다. 물론 당시 월남군보다 지금의 한국군은 월등히 강력하고 깨끗하다. 당시 월남에는 중산층이 거의 없었지만 한국에는 건전한 중산층이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점과 비슷한 점들을 잘 비교하면
월남의 패망으로부터 한국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암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월 24일) 워싱턴 주재 소련 대사 도브리니는 키신저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포드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에 대한 소련 측의 답변을 읽어주었다. 그 요지는 월맹이 미국의 명예에 타격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도브리닌의 답변은 또 월맹은 파리 협정에 따른 정치적 결과를 추구한다고 했다. 키신저는 이 답변이 미국의 철수작전에 대해서 월맹군이 적극적으로 방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4시간 뒤 소련 측에 재차 메시지를 보냈다. 포드 대통령은 우리는 상황이 우호적일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철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못 박아 소련의 안전 보증을 은근히 촉구하면서 철수작전을 방해하지 않는 한 미국은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4월 24일 티우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트람 반 홍은 두옹 반 민 장군을 총리로 추대했다. 민 장군은 이를 거부하고 국회가 자신을 대통령으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 장군은 권력 투쟁에서 티우 대통령에게 진 뒤에는 친공적인 성향을 보여왔다. 그는 월맹이 자신을 상대해 줄 것이라고 착각했다. 4월 27일 민 장군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월맹에 대해 휴전과 정치 협상을 제의했으나 거절당했다. 4월 29일 그는 모든 미국인이 24시간 내에 철수할 것을 명령했다. 월맹은 민 대통령의 존재가 다 끝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보고 29일 사이공에 대한 최후 공세를 개시했다. 4월 29일 탄손루트 공항에 대한 월맹군의 포격이 시작되자 포드 대통령은 최후의 철수령을 내린다. 탄손루트 공항에 모여서 철수를 대기하고 있던 미국인들 400명과 월남인들 8,000명은 포격이 시작되자 활주로를 뛰어다니면서 공황 상태에 빠졌다. 포격은 곧 중단됐으나 비행기를 이용한 철수도 중단됐다. 키신저가 마틴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철수령을 전달하자 마틴 대사는 나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마지막까지나마 뒷수습을 다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대사가 월맹군에게 포로가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키신저는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그의 제의를 거부했다. 마틴 대사는 아들을 월남전에서 잃었다. 키신저는 1885년 영국 장군 골든이 수단의 카르툼에서 철수 명령을 거부하고 남았다가 피살된 경우를 생각하면서 마틴 대사가 그런 영웅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다. 그는 마틴 대사에게 우리의 영웅은 워싱턴에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마틴 대사는 2주 동안 약 5만 명의 월남인과 약 6천 명의 미국인을 철수시켰다. 이 철수 기간 중 다친 사람은 4명뿐이었다. 마틴 대사는 또 8만 명의 월남인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탈출하는 것을 도왔다. 1975년 4월 28일 주월 한국대사관은 비상대책회의에서 대사관 폐쇄와 철수를 결정했다. 오전 9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다. 한국 대사관원들의 철수를 위해서 탄손루트 공항에 비행기를 마련해 놓았고 거기까지 갈 버스를 보낼 테니 2시간 이내에 떠날 준비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우리 대사관원들의 철수편은 처음부터 미국의 도움을 받기로 돼 있었다. 한국 대사관 국기를 내리는 의식이 있었다. 한국 특파원으로서는 유일하게 남은 안병찬 한국일보 기자가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어서 통신 장비를 파기해야 했다. 오전 9시 20분 한국 대사관이 마지막으로 보낸 전문은 철수민을 싣고 항해 중인 해군 수송분대 사령관 권상우 대령 앞이었다. 이날 독립궁에서 민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고 있을 때 월남 공군 전투기 한 대가 폭격을 하고 달아났다. 오전 11시 40분경 미국 대사관 직원이 한국 대사관으로 찾아와 내일 중으로 버스를 준비하겠다. 시간은 미정이다. 라고 통보하고 가버렸다. 김영관 대사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없다. 개인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나가도 좋다고 직원들에게 말했다. 김기원 공보관은 최병훈 건설관과 함께 탄손루트 공항으로 갔다. 김 씨는 에어베트남 항공권을 갖고 있었고 최 씨는 항공권이 없었으나 뇌물을 쓰고 보세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성공했다. 비행기 한 대가 사전 통보도 없이 계류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보세구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비행기인지도 모른 채 달려갔다. 그 순간 월남 전투기 한 대가 날아오더니 폭격을 하고 달아나 버렸다. 망국이 가까워오자 배신자들이 속출했다. 김, 최 두 사람은 엎드려 있다가 조종사가 여객기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달려가 트랩에 올랐다. 비행기표를 보자는 사람이 없었다. 이륙한 뒤 보니 여객기는 방콕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김 공보관은 벨트를 풀고 일어나 여기 한국인들이 있으면 주소와 소속을 적어달라고 말했다. 방콕 공항에 도착하자 김 공보관은 명단을 AP 기자에게 주어 4월 29일자 한국신문에 보도되도록 했다. 모두 34명이었다. 4월 29일 아침이 밝았을 때 이날이 월남 정부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철수하는 대사관들을 포함해서도 별로 없었다. 사이공 시내는 아직 월남 정부의 통제하에 있었다. 나름대로의 질서도 유지되고 있었다. 이날 아침 월맹군은 탄손루트 공항을 포격하면서 사이공에 대한 최후 공세를 시작했다. 29일 오전 11시경 미국 대사관 경내에는 약 3,000명이 몰려 있었다. 공항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이곳으로 온 것이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옥상 헬기장을 이용해 탈출편 헬기를 띄우고 있었는데 불어난 인원들을 위해 마당에 급히 헬기장 2개를 만들었다. 옥상 헬기장을 통해서는 각국 대사와 월남 고관들을 태웠고 마당을 통해서는 일반인들을 태웠다. 김영관 대사는 대사관 3층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나머지 공관원들과 교민들은 6,000평쯤 되는 마당에서 기다렸다. 이때 치안본부에서 파견 나와 있던 서병호 총경은 사이공 감옥에 붙들려 있던 한국인 7명을 빼내서 마당으로 데리고 왔다. 김 대사는 대사관 3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당으로 내려왔다. 담장을 넘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김 대사는 미 해병대 경비지휘관에게 신분을 밝힌 뒤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한국인들이 있으면 여권을 높이 드시오 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직접 그들을 이끌고 마당으로 들어왔다. 김 대사는 옥상에서 미군 헬기를 타기 직전에 마틴 대사 대기실에서부터 백지 위에다가 비망록을 남기고 있었다. 대사관 정원의 나무를 자르고 헬리포트를 만든 후 첫 헬기가 이륙한 시간 16시 5분, 2차 16시 15분, 3차 16시 51분, 4차 16시 54분, 5차 17시 25분, 6차 17시 54분. 그동안 옥상에서는 계속해서 20인승 헬기가 이륙했다. 마침내 18시 5분, 우리더러 떠나라고 독촉. 아래쪽에 내려가 한 번 더 확인코자 했으나 이미 층별로 비상구의 셔터가 내려져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고 길은 오로지 옥상으로 탈출하는 통로만이 열려 있었다. 아래쪽에 철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철수 헬기에 오르다. 항공모함 행코크호 갑판에 내린 시간은 19시 19분. 김영관 대사가 이상훈 참사관과 함께 먼저 미군 헬기를 타고 항공모함 행코크호로 날아가고 있을 때 미국 대사관 뜰에서는 대사관 직원들과 교민들이 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 대사는 마틴 미국 대사에게 한국인들을 우선적으로 헬기에 태워줄 것을 부탁하고 또 약속을 받고 떠났다고 한다. 아래 사정은 그렇지 않았다. 김 대사가 떠나고 남은 공관원들 중에 선임자는 이대용 공사였다. 이 공사는 밤이 되어도 한국인들 차례가 오지 않아 불안했다. 헬기에 의한 철수 작전은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평소 잘 아는 미국 대사관의 베넷 공사를 찾아가 한국인들에게 탑승 우선권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난색을 보이면서 김 대사는 먼저 떠났다. 당신도 대사관 옥상에서 헬기를 타라고 권했다. 그는 이를 거절하고 내려와 직원들과 상의했더니 한국인들이 먼저 헬기를 타려면 줄을 통제하는 미군을 설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미군 통제관도 양해했다. 이대용 공사의 지휘하에 한국인만은 별도로 헬기 탑승장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가까운 곳에 서게 됐다. 통제관과 한 약속은 절대로 질서를 지키고 조용히 할 것이었다. 차례가 되자 문이 열리고 한국인들은 출입문을 향해 슬그머니 걸어갔다. 이때 뒤쪽 대기 장소에 앉아있던 한국인들과 월남인 부인들이 일어나더니 문을 향해 뛰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그때까지 묵묵히 그러나 부러운 눈초리로 이를 지켜보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줄을 이탈하여 문을 향해 우르르 몰려들었다. 줄은 없어지고 수라장이 됐다. 통제관은 출입문을 닫아버렸다. 그는 헬기 수송을 일시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대용 공사는 나중에 한 사람의 잔류자 없이 전원이 철수할 수 있는 기회를 한국인은 스스로 버렸다. 슬픈 일이었다 라고 회고했다. 헬기가 대사관 정원의 착륙장에 내리고 뜨고 하는 사이에 자정을 넘겨 4월 30일이 됐다.
아직 헬기를 타지 못한 10여 명의 대사관 직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 공사는 현역 군인들이 억류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영순 육군 대령 등 5명이 군복으로 갈아입고 미군 통제관에게 이야기하여 본관 건물의 헬기장 쪽으로 들어가도록 했다. 이대용 공사는 뒤에 남기로 했다. 이달아 소령이 안쪽으로 들어가니 친면이 있는 미국 대사관 무관 서머스 중령이 보였다. 이 소령은 밖에 우리 상관인 육군 준장이 대기하고 있다고 말하니 서머스 중령은 걱정 말라. 철수는 일시 중단됐다. 곧 철수 작전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곧 본관 헬기장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활짝 열리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전원 들어갔다. 2대의 헬기가 30분 간격으로 사람들을 실어나르고 있었다. 이대용 공사도 안심했다. 4월 30일 새벽 4시 50분경 한국인 집단 바로 앞줄 사람들과 한국인 일부가 헬기를 타고 미국 항공모함 쪽으로 날아갔다. 다음은 이 씨의 회고다. 다음은 우리 차례라고 안도하고 있는데 대사관 경비와 민간인 철수를 통제하던 미 해병들이 수상한 거동을 보이더니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났다. 우방 국민들 450명을 향해 최루탄을 떠들여 놓고 등을 돌려 대사관 본관 현관 쪽으로 달아나는 것이었다. 나는 대한민국 공사다, 장성이다. 너희들 지휘관은 어디 있나? 라고 소리치면서 뒤따라 달렸다. 혼자서 본관 건물로 들어갈 수는 있었다. 그렇게 하면 옥상을 통해 헬기를 탈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 140명이 남아있고 지휘관이 없다는 생각이 났다. 나는 발길을 돌렸다. 이 공사는 마틴 미국 대사가 사태를 오판했다. 아마 새벽에 적군이 사이공강을 건너왔다는 허위 보고를 받고 정신이 나갔던 모양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새벽 4시 50분에 어떻게 철수를 중단시킬 수 있는가 라고 말했다. 월맹군이 탱크를 몰고 사이공 시내로 들어온 것은 4월 30일 정오 무렵이었다. 미국 대사관에서 마지막 헬기가 떠나고도 8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이대용 공사를 비롯한 9명의 공관원들과 140명의 민간인들은 일단 한국 대사 관저로 갔다. 이 공사는 일본 대사관과 프랑스 대사관 등을 전전하면서 숨을 곳을 찾아다녔다. 일본 대사관에서 이 공사는 한국 외무장관 앞으로 아직 월맹군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구출해달라는 요지의 전문을 보냈다. 5월 1일 오전 이 공사 앞으로 김동조 장관이 보낸 답신이 일본 대사관 와타나베 참사관을 통해서 전달됐다.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구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요지였다. 와타나베 참사관은 북한이 월맹 정부와 협의하여 한국 외교관 전원을 평양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정보가 있으니 주의하라고 말했다. 이 공사는 38구경 5연발 리볼버 권총을 꺼냈다고 한다. 그는 북한 요원들이 나타나면 이 권총으로 자결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외무부 본부에서 월남 철수를 담당했던 공로명, 당시 아주국 심의관은 완전 철수에 실패한 원인은 교민들의 이기심과 공관원들의 과도한 동포애라고 분석한 적이 있었다. 그는 해군 LST를 타지 않고 남아 우리 대사관에 짐이 된 200명, 300명의 교민들에 대한 원망스러운 생각을 지울 수 없고 적에게 붙들려서는 안 되는 공관원들이 교민들을 너무 생각하다가 잔류하게 됐다. 일부에서 김 대사가 먼저 떠났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김 대사는 대사의 행동 지침에 따랐다 라고 정리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 월남 패망과 긴급조치 구호. 박 대통령 면담일지에 따르면 김동조 외무장관은 4월 30일 오후 5시 31분부터 6시 25분까지 박 대통령에게 월남교민 철수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이때 김 장관은 김영관 대사를 비롯한 공관원들과 교민들이 무사히 철수했다고 보고한 듯하다. 이 자리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고 전한다. 박 대통령, 김 대사가 들어오거든 즉시 다른 곳에 대사로 내보내시오. 김 장관, 현재로서는 자리가 나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 거 외에 있잖아요. 한병기를 불러들이고 그쪽으로 보내면 되지 않소. 마침 그 하루 전에 박 대통령은 일시 귀국한 사위 한병기 대사를 청와대로 불러 저녁 식사를 함께 했었다. 다음날 이대용 공사가 주월 일본 대사관에서 김동조 외무장관 앞으로 보낸 구출 요청 전문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화가 난 대통령은 김 대사의 귀임 인사를 받지 않았다. 김 대사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사직을 사임했다. 박 대통령은 이대용 공사 일행을 구출해 올 것을 정보부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지시한다.
미국 대사관을 통한 철수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것은 마틴 대사였고, 이를 워싱턴에서 감독한 것은 키신저 국무장관이었다. 1999년에 나온 그의 두 번째 회고록 재생의 시기에는 마틴 대사가 마지막 헬기를 타고 대사관을 떠났고, 그때가 4월 30일 새벽 4시 58분으로 돼 있다. 이때 워싱턴에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미 대사관 철수 작전을 통제하던 미 해병 구상륙 여단의 병력 129명이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헬기가 투입됐다. 이 해병대까지 대사관 옥상을 통해 철수한 2시간 뒤에 월맹군이 사이공 시내에 들어왔다는 것이 키신저의 기록이다. 키신저는 이 회고록을 쓸 때까지도 수백 명의 한국인과 월남 사람들이 마지막 철수 헬기를 타지 못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케이블 TV 프로그램에서 잘생긴 대령이 우리는 대사관 뜰에 400명의 베트남 친구들을 남겨놓고 떠났다고 증언하는 것을 보고서 키신저는 그 대령을 수소문했다. 그는 육군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키신저는 회고록에서 이런 요지로 설명했다. 나는 아직도 그 사태를 이해할 수 없다. 나는 19번째 마지막 헬기에 마틴 대사가 탔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것으로 철수가 완료된 줄 알았다. 누군가가 대사관 출입문을 열어줘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들어와 당초 철수 예정 인원을 초과한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키신저는 회고록에서 월남 정부가 망한 뒤에 친공 세력과 베트공이 사라져버린 점을 강조했다. 민 대통령과 강요들은 전원 체포되고 사라졌다. 서방 세계에서 월남 민주연합 정부의 중심이 되어야 할 세력으로 선전됐던 베트공도 민 대통령과 함께 사라졌다. 통일 이후 월남 지역에 대한 자치권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월맹의 선전술에 속았든지 자신들의 위선에 스스로 넘어갔든지 세계 언론은 월남전에 대해 큰 오보를 했다. 기자들은 베트공이 월남에서 자생한 반독재 민주화 세력이란 선전을 믿었다. 이 베트공이 월맹의 지휘를 받고 있었고 나중에는 14만 명의 월맹군이 내려와 베트공 부대를 장악했으며 70% 이상의 병력이 월맹 군인이었다는 점을 미국 언론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1975년 4월 30일 월맹 탱크가 사이공의 월남 대통령 관저인 독립군 철문을 부수고 들어가 월맹 깃발을 올리고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청에서 수출 진흥 확대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월남이 무조건 항복하는 과정을 똑똑히 목격했을 줄 압니다. 그동안 월남에서 반정부 운동을 하던 인사들이 지금 피란길을 걸으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산군은 처음에는 티우 대통령만 물러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더니 후임인 홍 대통령도 물러나라고 했고 그런 뒤 민 대통령이 들어서자 그와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월남의 반정부 인사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지금 피란길을 걷고 있으면서 그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공산치하에서 그 반정부 인사들이 지금까지 했던 인권과 자유를 달라는 그 주장을 계속할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지켜봅시다. 이날 밤 박정희 대통령은 비장한 일기를 남겼다. 월남공화국이 공산군에게 무조건 항복, 참으로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한때 우리 젊은이들이 파병되어 월남 국민들의 자유수호를 위하여 8년간이나 싸워서 그들을 도왔다. 연 파병수 30만 명. 이제 그 나라는 멸망하고 월남공화국이란 이름은 지도상에서 지워지고 말았다. 참으로 비통하기 짝이 없다. 자기 나라를 자기들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결의와 힘이 없는 나라는 생존하지 못한다는 엄연하고도 냉혹한 현실과 진리를 우리는 보았다. 남이 도와주려니 하고 그것만을 믿고 나라 지키겠다는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가 만국의 비애를 겪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 눈으로 보았다. 조국과 민족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하한 희생도 불사하겠다는 결의와 힘을 배양하지 않으면 만국하고 난 연후에 아무리 후회해봤자 후회 막급일 것이다. 충무공의 말씀대로 필사즉생, 필생즉사다. 이 강사는 조상들이 과거 수천 년 동안 영고성세를 다 겪으면서 지켜오며 이룩한 조상의 나라다. 조국이다. 우리가 살다가 이 땅에 묻혀야 하고 길이길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지켜가도록 해야 할 소중한 땅이다. 영원히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지켜가야 한다. 저 무지막지한 붉은 오랑캐들에게 더럽혀서는 결코 안 된다. 지키지 못하는 날에는 다 죽어야 한다.
죽음을 각오한다면 결코 못 지킬 리 없으리라. 5월 2일 국무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안보 위기를 이야기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거의 비슷한 과정을 밟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국 초기에는 국민들의 사기가 왕성하고 건설에 대한 의욕이 높아 외적의 위협이 있더라도 능히 이를 격퇴할 수 있으나 위협이 없어지면 국민이 방심하여 사치해지고 그 같은 사치가 만성화될 때 쇠잔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침략자의 뜻이 성취될 경우 우리 민족사의 반전을 초래할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를 극복해야겠습니다. 4월 30일 월맹근 탱크가 사이공의 독립군 철문을 밀어버리고 진입함으로써 월남전이 종결되고 인도 진화반도의 적화가 현실화되자 다음 차례는 한반도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국민들 머리 위로 깔렸다. 5월 13일 월남 교민들을 태운 두 척의 해군 LST가 부산항에 들어왔다.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은 계엄령에 준하는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한다. 그는 이로써 일체의 반정부 운동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했다. 긴급조치 9호 시대가 열린 것이다. 9호가 금지한 행위는 유언비어 유포에서부터 유신헌법 부정 반대 선동 왜곡 행위와 학생들의 정치적 집회 및 시위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반정부 활동이었다. 국회의원이 한 발언은 면책이 되지만 이를 보도하거나 전파한 행위는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도 체포, 구금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선포에 즈음한 특별담화에서 북한 공산 집단이 작금의 비극적인 인지 사태에 편승하여 남침이 가능하다고 오판할 우려가 증대됐다. 미중유의 난국에 처해서 국민 각자가 해야 할 일은 불필요한 국력 낭비와 국론 분열, 그리고 국민 총화를 저해하는 일체 행위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다 라고 말했다. 이 조치에 대한 야당의 반대는 보도조차 될 수 없었다. 여론도 조용했다. 박 대통령은 월남 사태로 야기된 안보 위기를 반대 세력을 잠재우는 데 이용했다. 그 효과는 1979년 초까지 갔다. 약 4년간의 정치적 안정이 월남 사태와 긴급조치 9호로 가능했다. 이 기간 박 대통령은 중화학공업 및 방위산업 건설을 기반으로 하는 자주 국방력 건설에 매진한다. 그는 또 건설 회사들이 중동에 진출하여 이것으로 몰린 오일머니를 가져와 국내 경제 건설에 사용하도록 독려한다. 중동 건설 시장에 한국 기업이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월남 전선에서 벌어진 각종 공사와 용역을 소화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인 최초의 집단적 해외 진출이었던 월남전은 끝났으나 거기서 배태된 한국인의 조직력과 야성이 또 다른 활동 무대를 만든 셈이었다.